안녕하십니까, 백정선입니다. 지난번에 은퇴 설계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 은퇴 설계 두 번째 시간으로 은퇴 설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좀 생각해보면 1막과 2막과 3막으로 구성이 됩니다. 1막은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시간, 2막은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 3막은 노후생활을 보내는 시간인데요. 이 세 가지의 1막, 2막, 3막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2막 기간 동안에 돈을 벌고 3막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인생의 1막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나면 2막과 3막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2막에 돈을 벌고 이 기간 동안에 돈을 번 것 같고 3막까지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3막의 기간이 노후생활 기간 3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30년의 시간을 앞에서 해결하면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문제는 이 60년의 기간을 30년 동안 준비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크게 하나가 발생하는 것이 인생의 모순이라는 겁니다.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시간이 잠깐이고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시간이 훨씬 길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뒤에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에 이런 모순이 있는 것뿐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20년 전, 30년 전과 우리의 생활 패턴이 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축해야 되는 돈이 부족한데 생활 패턴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20년 전을 한번 돌아가 보시죠. 집을 한번 이사하면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안테나 수신 TV를 보기 때문에 TV를 한번 보려고 하면 밖에서 안테나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맞아 하고 소리 지르면 안에서 맞아 하고 맞췄던 것이 20년 전의 모습이라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케이블에 꽂기만 하면 바로 TV가 나오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신에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 3만 원에 지출하지도 않아도 되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20, 30년 전엔 전화기 한 대면 온 집안 식구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각 개인의 휴대폰을 갖지 않으면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는 통신도 개인 통신이 돼버린 상태가 되다 보니까 20, 30년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화요금 비용이 한 집에 10,000원 남짓 나오는 돈이었다면 지금 1인당 5만 원씩 해서 4인 가족 같은 경우 20만 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PC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PC가 있고 이것도 인터넷과 연결돼서 인터넷 통신료 들어가죠. 예전에 웬만하면 다 걸어 다녔는데 이제는 보통 200m만 넘어가면 다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비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자동차를 누구나 갖게 되다 보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에 30에서 5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가 기본 생활로 들어가던 게 약 20만 원, 10만 원 내지 20만 원 남짓이었다면 지금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생활 필수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부족함이 먼저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자녀 교육비로 우리가 지출하는 비중이 커져버렸다는 겁니다. 자녀 학자금에 대한 비중을 보면 자녀를 고등학교까지만 양육시키는데도 무려 1억 6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대학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더해봤더니 대학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요즘 1년에 800만 원씩 계산하면 4년이면 3,200만 원이지만 여기에 뭐 용돈이나 책값을 더하면 5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이걸 다 더해보면 2억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녀 교육비로 쓰는 돈이 어마어마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가계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축할 여력이 없어요. 문제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노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노후는 이제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겁니다. 누구나. 71년생의 절반이 94세까지 산다는 어느 학교의 그 조사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 통계 예측 자료를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그 금액이 나올지는 잘 그
얼마만큼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점차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것이 하나 생겨버리는 게 나를 책임져 줄 아이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아이들이 거꾸로 안 태어나다 보니까 여성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문제는 오래 사는데 대신해서 애들이 태어나서 날 책임져 줘야 되는데 애들이 안 태어나니까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는 것은 노인을 부양할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2명이 결혼해서 1명 낳고 2명이 결혼해서 1명 낳다 보니까 이 2명의 아이가 4명의 부모를 책임져야되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2005년에는 약 7.9명이 돈을 벌어서 생산 가능 인구가 돈을 벌어서 노인을 부양했는데 지금은 점점 떨어져서 6.7명, 지금부터 10년이 지나면 4.6명, 지금부터 20년이 지나면 2.7명 수준으로 뚝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노인을 부양할 수 없는 환경이 돼 있는 데다가 우리 아이들이 나를 책임져 줄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자기네들이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자기네들도 먹고 살기 바빠서 부모를 책임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노후가 걱정인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1차 베이비부머라고 하는 716만 명의 베이비부머가 실제로 716만 명의 베이비부머가 이제 그 은퇴를 하고 제2차 베이비부머라고 하는 1200만 명, 1968년생부터 74년생까지 1200만 명, 양쪽 합쳐서 2000만 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베이비부머로 쫙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 책임져 줄 애들이 없다. 그러면 심각한 거죠. 그럼 어떡할 거냐? 실제로 그래서 고민스러운 게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 준비의 가장 첫 번째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이벤트와 관련돼서 은퇴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은퇴라고 하면 단순하게 20년, 30년 뒤에 발생할 은퇴에 대한 준비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은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당장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한 대비책으로 1년짜리 적금 넣어서 1년 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남는 돈을 또 쌓아놓고 2년 뒤, 3년 뒤에 또 3년짜리 적금을 넣어서 또 거기서 사용하고 남는 돈 쌓아놓고 이런 돈이 쌓여진 돈과 지금부터 10년 이상의 장기 플랜을 짜서 가져가는 이 돈이 같이 어우러서 나중에 되면 여기서 모아진 돈과 은퇴 준비하는 은퇴를 위한 연금 상품이 이게 합쳐져서 내 노후 준비를 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노후 준비를 위한 상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내게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사건과 중기적인 사건과 장기적인 사건을 나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3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 그 다음 3년에서 10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건, 이런 것에 대한 사건을 쭉 나열해보고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맞도록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은퇴 설계 포트폴리오인데 바로 단기적인 사건이냐 중기적인 사건이냐 장기적인 사건이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달리 가져가는 겁니다. 즉 단기적인 사건 3년 미만의 사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안정성 위주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절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절대로 투자를 하지 않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그런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중기적인 사건, 예를 들면 3년 후에 결혼한다거나 3년 후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거나 이런 사건이 있다면 3년 후에 그 사건을 위해서 뭔가 준비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수익성 플러스 안정성만 바라보면 물가상승률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적립식 펀드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걸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건은 결국 은퇴 준비 전용 상품인 투자형 연금이나 소득공제가 가는 연금 상품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상품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미만의 단기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투자 상품은 어떤 것이 좋을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가장 첫 번째 단기라고 하는 것은 목적 자금입니다. 단기 목적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적금입니다.
적금은 어느 금융상품을 이용할 것인가? 뭐 여러 개가 많죠. 제1금융권의 은행의 적금 상품도 있고 제2금융권의 적금 상품도 있고 뭐 소득공제가 가능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이나 이런 데 가서 가입할 수 있는 적금도 있을 거고 적금은 자기가 되도록이면 세금을 작게 내는 그런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이 부분은 단기적인 사건은 시기별 재무 사건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바로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 소득세가 작게 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적금이 아닌 예금 상품, 목돈을 거치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중에서 이자 소득세를 작게 낼 수 있는 상품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60세 이상이라면 생계형 저축이라는 상품을 활용할 수가 있지만 60세 미만이라면 생계형 저축을 활용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조합원 예탁금,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단위수협에 가시면 조합원 예탁금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는데 조합원 예탁금을 활용하게 되면 이자 소득세 15.4%를 내지 않고 농어촌 특별세 1.4%만 내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는 은행의 외화정기예금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상당히 심각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데다가 남유럽 재정위기까지 지속되면서 동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율의 문제가 변동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이 환율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외화정기예금에 우리 가입을 하게 되면 이자는 1%밖에 안 주지만 거기에 환차이익이라는 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좋은 날 외화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주가가 떨어질 때 바로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노려서 환차이익을 맛보는 그런 효과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외화정기예금도 가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단기적인 사건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주가지수 연계 상품입니다. 주가지수 연계 상품은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들인데요. 주가지수 연계 상품 중에서 원금 보장형과 원금 비보장형이 있는데 저는 원금 보장형을 한번 좀 고려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금 보장형과 비보장형이 아무리 비보장형이 좋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졌을 때는 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원금 보장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원금 보장형은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내가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을 100% 보장하고 그 다음에 일정률을 정해서 130%, 지금이 1800포인트의 주가지수라고 가정했을 때 한 130%하면 약 2500포인트 가까이 될 텐데요. 250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는 수익률을 보장하다가 2500포인트를 찍어서 더 올라가 버리면 4% 내지 5%만 그 금리를 확정해서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인데요. 손해를 보는 것은 원금을 보장받는 거고 그리고 수익률이 그 구간 내에 있으면 상당한 수익을 맛볼 수 있고 너무 떠버리면 5%만 보장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상당한 수익, 재미를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원금 보장형 ELS를 선택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대체로 1년 내지 3년의 기간을 두고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시기별로 하면 중기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좀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3년에서 10년 내에 투자라고 하면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식형 펀드를 넣을 것이냐, 채권형 펀드를 넣을 것이냐, 그렇다면 적금을 넣을 것이냐 고민일 텐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무조건 주식형 펀드를 넣되 매월 정액으로 들어가는 정액 적립식 펀드를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정액 적립식 펀드를 넣을 때 가장 주의할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같이 변동성이 좀 심한 장일 때는 가장 첫 번째 고려하실 게 유형을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펀드에는 공격형과 수비형 펀드가 있는데 대체로 공격형 펀드 하면 펀드 매니저가 직접 관리하는 그런 펀드를 의미하는 거고 수비형 펀드라고 하는 것은 주가지수에 연계해서 주가지수에 연계시키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즉 인덱스 펀드와 공격형 펀드로 분산하고 공격형 펀드에도
가치주, 섹타주, 성장주, 중소형주, 배당주 이런 펀드들이 있는데 이렇게 골고루 분산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해외가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로 분산하되 국내 펀드의 70%, 해외 30%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능하면 시간의 그런 그 가치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 시간을 따진다라고 하는 건 좀 전에 적립식 펀드로 넣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국내 펀드와 해외 펀드에 분산하는 것과 두 번째 국내 펀드와 해외 펀드에서 국내 펀드는 수비형 펀드와 공격형 펀드로 분산하되 수비형 펀드가 펀드 수수료가 낮아요. 변동성이 낮고 장이 나쁠 때는 사실은 가장 큰 부담이 마이너스 상태인데 수수료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운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럴 때는 인덱스 펀드를 가입해서 수수료를 좀 낮은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고요. 해외 펀드는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해외 펀드는 가만히 따져보면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실제로 소비라고 할 수 있는 소비시장인데 이 소비시장은 그동안은 미국과 유럽이라는 시장이 소비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시장이 소비를 해대면 아시아 이머징 마켓이 공장에서 생산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그 공장이 돌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했고 수출이 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이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가 필요했는데 원자재는 남미와 남아공 이런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소비시장이 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변형적으로 소비시장이었던 미국과 유럽이 좀 무너지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경제가 좀 바뀌면서 환경이 좀 좋아지면서 이 사람들의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급격한 소비 국가로 등장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 투자할지를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중국이라는 소비시장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2008년에 중국 펀드에 넣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상해 주가가 6,000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지금 상해 주가는 약 2,400포인트대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중국 펀드에 넣는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충분한 요소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고 두 번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3년에서 10년 내의 중기적인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면 수비형 펀드, 공격형 펀드, 국내 펀드, 해외 펀드 분산하다 보니까 너무 어지럽고 나는 좀 내 스스로 직접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 ETF라고 하는 상장지수 펀드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실제로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일정액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이런 단위로 그 인덱스 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데 인덱스 펀드는 기존의 주식형 펀드와 똑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펀드는 환매 후 3, 4일이 지나야지만 돈을 찾을 수 있지만 이거는 주식과 똑같아서 실시간 주문이 되고 실시간 환매가 돼서 이 거래일 정도 되면 현금으로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ETF는 상장지수 펀드는 투자해 볼 만한데 거기에다가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 운용 수수료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상장지수 펀드는 운용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활용할 만한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코덱스 200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덱스 200은 시가총이 200이 안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라는 이런 여러 개 200개 종목인데 이 200개 종목의 재료를 조금씩 떼서 그 재료로 만든 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코덱스 200이라는 빵을 만들었는데 이 빵은 원재료 값이 오르면 빵값도 같이 오르고 이 빵 하나가 27,000원 정도 되는데 원재료 값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원재료 값이 떨어지면 떨어져서 100만 원 갖고 코덱스 200이라는 빵을 많이 살 때도 있고 작게 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즉 정시펀드하고 똑같이 레버리지 코스트,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노릴 수 있으면서도 운용 수수료를 물지 않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거래세만 낸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변동성이 심하고 그다음에 한 푼의 수수료도 아까운 이 시점에는 활용해 볼 만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투자, 가장 은퇴 설계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가장 많이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지금 연말 시점에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것이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은 가입 대상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분기당 10,000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돈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100만 원 정도가 맥시멈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소득공제를 10년 이상 넣고 55세 이후까지 연금을 넣으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얘기는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그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산해서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사람들이 연금저축을 가입하게 되는데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이거를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연금저축 신탁은 은행, 그 다음에 펀드는 증권,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만들고 판매하는 것들인데요.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신탁은 원금이 보장되고 거의 확정금리와 비슷한 그런 정도의 금리를 제공하는 주로 대단히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는 증권회사에서 운용을 하는데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한 사람이 가입하면 정시펀드와 똑같이 운용을 해서 주식이나 채권에 운용을 해서 그거에 대한 수익을 돌려주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좋아질 때는 수익이 많이 나고 주가가 안 좋을 때는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게 바로 연금저축 펀드입니다. 그런데 길게 10년 이상 가봤더니 실제로 연금저축 펀드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펀드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연금이라는 게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건 사업비가 빠져나가고 위험보험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불입되는 기간 동안 불입되는 금액이 작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어떤 연금저축을 가입할지를 고민해봐야 되는데요. 연금저축은 신탁과 펀드와 보험 이 세 개가 서로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관 이전 제도라고 하는데요. 나는 연금저축 보험보다는 연금저축 펀드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연금저축 펀드를 활용해서 불입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 개시 시점이라고 하는데 이때쯤 연금저축 보험으로 바꿔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연금저축 저축 신탁이건 펀드건 보험이건 가입할 때는 가장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효과가 있지만 중도의 일시금으로 찾아버리고 연금으로 찾지 않고 중도의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다 토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 기타 소득세 22%를 떼가버리기 때문에 받은 소득공제 효과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거의 장단점을 꼭 따져보고 가입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장점은 400만 원까지 내가 납입한 금액의 100%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니까 약 월 34만 원 정도 되면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연금 수령할 때 앞에서 소득공제를 받지만 나중에 연금 소득세를 내니까 세금을 이연과세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시금 수령 시 기타 소득세 22%를 떼가버리니까 상당히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게 되면 최초 불입금액의 2%를 해지 가산세로 추가로 가산세로 또 떼가버리니까 5년 이내 가입한 지 5년 이내 해지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가입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 노후 준비 상품으로 한동안 굉장히 많이 가입했던 게 금리 연동형 상품입니다. 금리 연동형 상품은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대신에 10년 이상 불입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낼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을 내는 돈이 별로 크지 않으니까 세금이 뭐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뒤에 나중에 금액이 커지면 이게 세금으로 떼가는 돈이 많아지면 굉장히 곤란할 테니까 이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바로 금리 연동형 상품인데요. 금리 연동형 상품은 가장 중요한 게
시중의 금리에 연동시켜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림에 바로 제1보험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내서 적립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일정의 금액이 적립이 되고 나면 이 뒤에 이 금액을 갖고 죽을 때까지 연금을 주는 종신연금,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약 10년 내지 20년 동안만 연금을 주는 확정연금형, 그 다음에 상속을 해주는 상속연금형, 이렇게 연금 지급 개시 기간 동안에 연금을 주게 됩니다. 즉 그림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불입하는 기간 동안에 불입해서 이게 적립된 돈 갖고 주는데 이 불입할 때 어떤 식으로 불이하느냐에 따라서 금리 연동형, 변액연금, 변액 유니버셜 이렇게 차이를 내는데요. 금리 연동형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불입하는 기간 동안에 금리가 시중의 약관대출 금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중의 그 대출금리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금리를 정하고 그 금리에 연동시켜서 부과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걸 보면 저축과 보장의 기능이 결합된 상품으로 약관대출 이율이나 공시이율 등의 특정 이율에 연동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최저 보증 이율을 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져 버렸을 때 이게 그 연금이 거의 바닥까지 떨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게 대체로 요즘은 약 3% 정도의 최저 보증 이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이율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1보험기간과 연금 지급기간으로 나눠져서 예정 이율과 실제 이율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배당금을 또 추가로 지급한다는 장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중의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고 기준금리가 3.5% 정도 머물러 있다면 실제로 보험회사의 예정 이율이나 이런 것도 낮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결국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연금액이 줄어버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으니 이 상품에 대한 매력이 많이 떨어져 버려서 사람들이 그 다음을 선택하는 게 바로 변액연금이라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변액연금이라는 상품은 금리 연동형하고 다르게 실제로 내가 넌 돈을 갖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내서 그걸 갖고 연금 적립액을 만들어서 연금을 아까 금리 연동형 똑같이 종신이나 확정연금이나 상속연금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변액연금에는 변액연금과 변액 유니버셜과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요. 이 변액연금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비중을 제한시켜 놨습니다. 주식에 투입하는 비율을 40 내지 50% 한도를 정해놓고 그 이상은 투자하지 못하게 하고 안전하게 채권으로 투자하도록 하다 보니까 비교적 변액 상품이면서도 투자형 상품이면서도 안정성이 좀 높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금은 사실은 안전한 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기로 결정한 날이 있어요. 그날을 연금 개시일이라고 하는데 그날을 정해놓은 날에 갑자기 주가가 폭락해서 연금 받는 금액이 뚝 떨어져서 내 원금도 안 된다고 하면 연금에 뒀던 사람이 굉장히 많이 그 마음을 상심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가져올 테니까 이 상품은 제도적으로 아예 연금 개시 시점에는 원금의 100 내지 200%를 보장해 주도록 하는 최저연금 지급 보증제도라고 하는 것을 설정했다는 게 바로 이 변액연금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변액연금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가장 첫 번째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나 환급금이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로 펀드 운용 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도 사망하게 되면 최저 사망보험금을 보장하고 다양한 펀드의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펀드가 한두 개만 되는 게 아니라 변액연금 안에는 성장형, 가치형, 국내형, 해외 주식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어서 이걸 서로 선택하고 변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을 저축형 연금이나 저축보험이나 금연동연금이나 변액연금이나 다 똑같이 보험 차익 과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펀드 운영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다도 연금 개시 시점에 원금의 100 내지 200%를 보증 지급하는 최저 보증 지급 제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연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운용해서 수익을 내는데 연금이 지급이 개시가 되면 그때부터는 투자에서 빼서 공시이율로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액연금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운용할 때 연금 적립액을 쌓을 때까지는 투자로 한 다음에 개시하는 시점부터는 공시이율로 적용돼서 나중에 연금을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안전하게 내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싶다면 변액연금보험이라는 것을 선택해 볼 만한 굉장히 좋은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게 변액 유니버셜이라는 상품이 요즘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는 그런 상품인데요. 변액 유니버셜 상품은 주식형 펀드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상품은 실제로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그 투자하는 금액의 약 90%까지도 투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이 투자할 수 있는데, 즉 적립식 펀드입니다. 그런데 펀드인데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유돈이 있다면 추가로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망보장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 때문에 선진국 사람들이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를 위한 상품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사업비를 떼간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내가 불입하는 금액의 무려 13%를 사업비로 떼가다 보니까 100만 원을 넣게 되면 13만 원의 사업비를 떼가서 실제로 내가 받게 되는 연금액을 적립해서 그 돈이 쌓여야만 연금액을 많이 받는데 사업비를 떼가니까 적립되는 금액이 작겠죠. 그래서 연금 10년 동안은 연금 적립액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받게 되는 금액이 작겠죠. 그런데 그러면 차라리 정시펀드에 넣어서 정시펀드로 준비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시펀드로 넣게 되면 이게 더 유리하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먼저 변액 유니버셜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업비를 떼간다. 그러면 기본 금액을 작게 넣으면 사업비를 작게 떼갈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사업비를 안 떼간다고 하니까 기본 금액을 작게 넣고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 이 그림을 보면 기본 보험료로 계속 넣는 게 있는데 넣는 금액에다가 또 추가로 의무납입 기간을 뭐 10년, 15년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기본 보험료를 넣고 돈이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그 이후에는. 그런데 이건 추가 납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 있을 때 추가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본 보험료는 사업비를 떼가지만 추가 납입은 사업비를 거의 안 떼가요. 그러니까 기본 금액을 작게 놓고 추가 납입 금액을 계속 넣어간다면 내가 노후 적립액이 커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걸 사용할 때 반드시 기본 보험료를 작게 하고 추가 납입을 통해서 내 노후 자금을 키워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액 유니버셜과 정시펀드를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변액 유니버셜과 적립식 펀드를 비교해보면 정시펀드나 변액 유니버셜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해서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고수익을 낸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정액으로 매달 분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간 분산의 효과를 통해서 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으니까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수수료 체계와 부과 기준이 다른데 정시펀드는 총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연간 보수를 부과하는데 부과하는 비율이 보니까 정시펀드는 총 자산 대비 2.5% 수준의 수수료를 떼가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떼갑니다. 사실은 매달 불입하는 금액에서 2.5%를 떼가는 게 아니라 총 누적액에 대해서 그 시점에 2.5%를 연마다 떼가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10년 동안은 정시펀드가 변액 유니버셜 좋습니다. 왜냐하면 변액 유니버셜은 보험 사업비에다가 연간 보수까지 부과되는데 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간 이 사업비를 떼가는데 사업비를 떼가는 게 연 13% 수준이고
이게 10년이 지나면 거의 안 떼가고요. 그 다음에 운용보수, 연간 보수는 총 자산 대비 0.5%만 떼가니까 처음에는 정시펀드보다 변액률과 시알이 월등하게 작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면 정시펀드와 변액률과 시알이 거의 일치하고 변액률과 시알 그 이후부터는 정시펀드를 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총 누적에서 떼가는 금액이 많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길게 내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은 정시펀드로 하는 것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액률이고 정시펀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중도에 필요한 돈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뒤로 가져서 노후 자금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만 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연금 상품을 가입할 때는 변액 유니버셜을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변액 유니버셜을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변액 유니버셜 선택할 때는 반드시 변액 유니버셜에도 연금이 있고 종신이 있는데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다는 연금형을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로 기본 적립액을 작게 넣고 추가 납입을 크게 가져가는 형태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사업비를 작게 내고도 내 노후 자금을 많이 쌓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변액 유니버셜 상품에도 그 평균 수명을 결정할 때 생존율이라는 게 적용돼서 평균 수명에 따라서 연금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평균 수명이 낮을 때는 연금액을 지급받는 금액이 커질 텐데 나중에 평균 수명이 자꾸 올라가서 지급받는 사람이 오랫동안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평균 수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 시점에 가입할 때 평균 수명을 적용해주는 변액 유니버셜을 가입하면 훨씬 더 연금액을 많이 받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변액 유니버셜 활용할 때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정부 보증 영모기지론인데요. 최근 들어서 집 하나만 가지고 은퇴를 하는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는데 집 하나밖에 없는데 내 노후 자금은 걱정이 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정부 보증 영모기지론이라는 것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거는 신청 자격이 60세 이상의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고 9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제는 그 부부 중에 한 명만 60세 이상이 되면 실제로 이걸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실제로 보증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봤더니 주택 담보로 해서 노후연금액이 대출 한도로 약 5억 원 정도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5억 원이 풀로 찰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5억 원을 주택 가격이 5억 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내가 65세 그 당시에 가입을 했다면 144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70세 나이가 들수록 연금액을 받는 금액이 점점 커지겠죠. 따라서 내 연령이 젊었을 때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부터 받는 것이 유리한데 이 정부보증 영모기지론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 장점이 뭐냐면 바로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유자가 평생 이 집에 거주하면서 그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주택 처분 가격 이내에서만 상환합니다. 예를 들면 5억 원짜리 집이라고 해서 이걸 영모기지론 5억짜리를 신청해서 계속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값이 3억으로 떨어졌다. 그럼 나머지 2억 원은 내가 상환에 더 돈을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따라서 반드시 2억 원 이 돈을 물어내지 않아도 주택가격 처음에 약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상환하면 끝나는 거니까 결국 집값 이상을 내가 대출을 받았더라도 연금을 받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자체가 낮게 이자를 내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건 세제 혜택이 있어요.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국민주택 채권 매입의 의무가 면제가 되고요. 대출이자 소득공제가 200만 원 한도에서 되고 재산세 25% 감면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금 지급 방식을 보면 바로 종신연금형과 종신혼합형인데 최근 들어서 그 종신혼합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종신혼합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게 바로 용돈 지급식 펀드인데요.
용돈 지급식 펀드는 처음에 맡긴 투자 금액에서 매달 일정액을 현금으로 준다. 무슨 얘기냐면 원금에서 투자 금액의 0.5 내지 0.7%만큼을 뗍니다. 수박 한 통을 잘라서 한 부분만 도려내고 그 돈을 이자로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부분을 다시 채워 넣는 방식. 즉 남은 돈을 갖고 투자해서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것이 바로 용돈 지급식 펀드인데, 따져봤더니 가입 즉시 원금의 6 내지 8.4%를 받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상품은 주가가 낮을 때 가입해서 주가가 떠주는 형태로 계속 가준다면 연금을 지급받더라도 채워 넣는 게 쉬울 테지만, 만약에 주가가 좋을 때 가입해서 주가가 폭락해버렸다. 이 사람은 원금을 채워 넣을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어서 실제로 용돈 지급식 펀드가 지금 시점에서 가입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2011년 중반에 2200포인트 정도 때 용돈 지급식 펀드를 잔뜩 팔았는데 그걸 가입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돈 지급식 펀드는 주가가 적정하게 됐다고 가정할 때 가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이 또 잊지 마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비금융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금융 자산이라고 하면 대체로 은퇴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게 매달 수입이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수입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그 수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도시명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명 주택, 오피스텔, 원룸텔,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은 최근에 베이비 세대가 은퇴하면서 매달 소득이 있는 그런 금융자산, 부동산을 갖고 싶어하고, 두 번째로 1인 가구,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53%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도시명 주택이 굉장히 많이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오피스텔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은 1인 가구의 증가 현상이 정체되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반드시 오피스텔이나 무조건 청약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오피스텔이 어느 시점에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퇴자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 바로 은퇴자의 건강과 의료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은퇴 설계에서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될 게 바로 의료, 건강에 대한 보장인데, 이 건강에 대한 보장이 평생 의료비의 2분의 1이 언제 시점에서 발생하냐면 65세 이상의 시점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평생 의료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 대책 중에서 가장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50세, 60세 이상이 됐을 때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노후 준비 자금 노후의 건강에 대한 준비 자금 중에서 어떤 것을 제일 많이 준비해야 될까라고 고민해 봤더니 바로 3대 성인병입니다. 바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관련 질환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 실제로 암이나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색을 참조로 보시면요. 이런 암에 대한 대비책, 그 다음에 뇌졸중, 심근경색에 대한 대비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대 성인병 보장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 선이 암에 대한 표시고, 그 다음에 파란 선이 뇌졸중에 대한 표시인데, 이런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셔서 이 세 가지, 뇌졸중, 심근경색, 암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암과 뇌졸중, 심근경색에 대한 3대 질병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의료비 등에 대한 위험보장 플랜을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의료비에 대한 위험보장 플랜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암을 비롯한 3대 성인병 치료비입니다. 80세 이상까지 보장하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에 최근에는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병원 치료비를 위한 의료비 보장은 따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의료비 보장인데요. 노인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주 잔 질병이 많습니다. 쉽게 골절되거나 쉽게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때 제일 위험한 것이 치료비나 입원 수술비 등의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인 부담과 그다음에 통원비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본인 부담금을 보장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손해보험 상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고요. 유의하셔야 될 게 80세 이상의 보장이 되는지를 절대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치매 간병에 대한 치료비 보험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 들어서 노인 요양병원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요양병원에 들어갔을 때 간병인을 붙여야 되는데요. 실제로 치매 간병 보험에 들어놓으면 2천만 원 정도의 치매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상해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1,000만 원 정도 추가로 되고 골절이나 화상에 대한 진단 자금까지 받을 수 있어서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 1년 만기 자동갱신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은 찾아서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은퇴준비라고 하는 것은 의료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의료비 보장 중에서도 특별히 3대 성인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병 치료비를 보장하는 것, 그 다음에 간병에 대한 보장,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만 노인들이 갑자기 노후준비 자금을 준비해놨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준비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은퇴준비 포트폴리오에서 장기적인 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과 중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을 지혜롭게 각각 배분해서 단기에서 남는 거, 중기에서 남는 거 장기로 모아간다는 그런 의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퇴준비에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게 건강,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은퇴준비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을 가져가시면 아마도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고 다음 시간 은퇴 준비는 역시 이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